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입니다. 지은이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이고 옮기신 분은 홍성광님입니다. 이 책은 괴테가 1786년 9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하면서 남긴 편지와 문장들을 모은 책입니다. 괴테는 이 당시 이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온 유럽에 이름을 떨친 작가였죠. 하지만 37세 생일을 며칠 앞둔 1786년 9월에 괴테는 도망치듯 황급히 집을 빠져나와서 로마를 향해 가죠. 이 기행문의 맨 앞쪽에서 괴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벽 3시에 카를스바트를 몰래 빠져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8월 28일인 내 생일을 극진히 축하해주고 싶어 한 사람들은 아마 이를 핑계 삼아 나를 붙잡아둘 구실을 마련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는 여기서 꾸물거릴 수가 없다. 나는 여행 가방과 오소리 가죽 배낭만을 꾸린 채 단신으로 우편 마차에 몸을 실었고 아침 7시 30분에 자욱하게 안개 낀 아름답고 고요한 츠보다우에 도착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떠난 괴테가 로마에 도착해서 무엇을 보고 어떤 걸 느꼈을까요? 오늘은 이 책의 중간 부분인 로마 부분에 괴테가 많은 그림과 건축물들을 보고 느낀 점들을 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기행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로마 1786년 11월 1일 로마 드디어 나는 입을 열어 친구들에게 기쁜 심정으로 인사할 수 있다. 마치 지하 세계로 여행 떠나듯 비밀리에 이곳으로 온 것에 친구들의 용서를 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스스로도 감히 말할 수 없었고 여행 도중에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포르타 델 포폴로 밑을 지날 때에야 로마에 왔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혼자서 보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대상들을 가까이서 접하니 수천 번, 아니 줄곧 친구들 생각이 나는 것도 이제 말해야겠다. 북쪽에서는 누구든 몸과 마음이 붙잡혀 있어서 이 지역을 방문하고 싶은 기분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길고 고독한 길을 떠나 어쩔 수 없는 욕구가 이끌고 가는 중심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었다. 정말이지,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이것을 직접 보고 현장에 와야 나을 수 있는 병에 걸린 것 같았다.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급기야는 라틴어 책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고 이탈리아 지역을 그린 어떤 그림도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 나라를 보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강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욕구가 충족되니 비로소 친구들과 조국이 다시 사무치게 그리워지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보물들을 가져간다. 나만의 소유물로 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생에 걸쳐 지도와 촉진의 계기로 쓰일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이다. 1786년 11월 1일 로마. 정말이지 드디어 이 세계의 수호에 당도했다. 내가 좋은 길벗과 함께 제법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안내를 받으며 15년 전에 이 도시를 보았더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도시를 혼자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오히려 이런 기쁨이 이렇게 늦게 주어진 것이 잘된 일이다. 티롤 산맥은 마치 날아서 넘은 것 같았다. 베로나, 비첸차, 파도바, 베네치아는 충분히 잘 보았고 페라라, 첸토, 볼로냐는 대충 보았으며 피렌체는 거의 보지 못했다. 로마에 오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컸고 매 순간 자꾸 더 커져서 더는 지체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피렌체에는 3시간밖에 머물지 못했다. 이제 이곳에 오니 마음이 안정되어 평생 동안 마음의 평온을 얻을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제 젊은 날의 모든 꿈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내 기억에 떠오르는 최초의 동판화들을 이제 실제로 보게 된다. 그리고 그림과 스케치, 동판화와 목판화, 석고상과 코르크 세공품으로 익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나는 어디를 가나 새로운 세상에서 친숙한 것을 발견한다.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다. 나의 관찰이나 이념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아니고 어떤 것도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옛날의 상념들이 너무나 명확해지고 생생해지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피그말리온이 자신의 소망에 따라 만들어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진실성과 현실감을 부여한 엘리제가 드디어 그에게 다가와 저예요 하고 말했을 때 살아있는 실물과 이전의 석상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을까. 더없이 감각적인 이런 로마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는 도덕적으로 무척 유익한 일이기도 하다.
로마인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글도 많지만 모든 외국인은 각기 자신이 지닌 척도에 따라 이들을 평가한다. 나는 로마인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들을 관대히 보아주련다. 로마인은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국인이 이들과 교제하기가 대단히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11월 3일 로마. 내가 서둘러 로마로 가기 위해 그럴듯하게 내세운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11월 1일에 만성절 대주기를 보는 것이었다. 한 분 한 분의 성인에게도 그토록 존경을 표하는데 모든 성인들에게는 어떠할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얼마나 커다란 착각이었던가. 로마의 성당들은 이렇다 할 만큼 눈에 띄는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지 않았다. 각 교단은 특히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성인을 기념하여 조용히 식을 올렸다. 왜냐하면 뭐라 해도 모든 성인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날은 성명 축일과 자신에게 바쳐진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제의 만성절은 나에게 좀 더 성공적이었다. 이날을 기려 교황이 퀴리날레 언덕의 부속 성당에서 미사를 올리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곳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나는 티슈바인과 함께 서둘러 몬테 카발로로 올라갔다. 궁전 앞 광장은 아주 개성이 독특하고 웅장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부조화스러워 보인다. 거대한 두 입상을 이제 보게 되다니.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이나 정신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사람들 무리에 섞여 호사스러울 만치 널찍한 뜰을 지나 더없이 넓은 계단을 급히 올라갔다. 부속 성당 맞은편으로 일련의 방들이 보이는 이 현관에 들어서니 예수의 대리자와 한 지붕 아래에 있다는 생각에 이상 야릇한 기분이 든다. 예식이 이미 시작되어 교황과 주기경들이 벌써 성당에 와 있었다. 교황은 무척 잘생기고 품위가 있어 보였고 주기경들은 연령대가 다양하고 생김새도 제각각이었다. 나는 성당의 수장인 교황이 황금의 입을 열어 지극히 황홀한 어조로 성인들의 영혼을 축복해주고 우리들을 황홀경에 빠지게 해주었으면 하는 묘한 욕구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가 제단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고 가끔씩 이리 저쪽으로 몸을 돌리며 그저 평범한 사제처럼 거동하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니 신교도로서의 원죄의식이 발동하여 익숙하고 관습적인 이곳의 미사 성제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예수는 소년 시절에 이미 성서를 입으로 설파하셨고 청년 시절에 침묵으로 가르치고 가마를 끼치지 않으셨던 게 확실하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고 있듯이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고 그 말씀은 재기 넘치고 훌륭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이 안에 들어와서 지상에서의 자신의 대리자가 뭐라고 웅얼거리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본다면 뭐라고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노라 라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길벗의 소매를 잡아 끌고 야외로 나와 천장이 둥글고 그림이 그려진 방으로 들어갔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귀중한 그림들을 꼼꼼하게 관람하고 있었다. 이 만성절 축제는 로마에 있는 모든 예술가들의 축일이기도 하다. 성당과 마찬가지로 궁전 전체와 모든 방들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몇 시간이고 무료로 출입할 수 있다. 팁을 줄 필요도 없으며 수위한테 떠밀려 나지도 않는다. 벽화들을 구경하면서 거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훌륭한 화가들을 알게 되고 평가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쾌활한 카를로 마라티 같은 화가였다. 하지만 나에게 주로 환영받은 것들은 이미 그 화풍에 감명을 받은 예술가들의 걸작품들이었다. 나는 게르치노의 성녀 페트로닐라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전에 성 베드로 성당에 있던 그림인데 여기에는 원화 대신 모자이크 복세품이 걸려 있다. 이것은 성녀의 시신이 무덤에서 꺼내지게 되어 되살아난 성녀가 천국에서 거룩한 젊은이에게 영접을 받는 그림이다. 이러한 이중의 줄거리에 못마땅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라 평가할 수 없을 만치 대단히 귀중한 작품이다. 티치아노의 그림 앞에서는 더욱 경탄을 금치 못했다.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림이었다. 나의 안목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이 그림이 정말 훌륭한 작품인지 실로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다. 금박 자수로 양각세공이 된 무척 큰 미사복이 위풍당당한 주교의 몸을 감싸고 있다. 그는 왼쪽에 묵직한 주교 권장을, 오른손에는 책을 든 채 황홀한 표정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다. 마치 그 책에서 방금 신의 계시라도 받은 모습이다. 그의 뒤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종려나무 잎을 들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펼쳐진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에 오른쪽에는 책 바로 옆에 근엄한 표정의 노인이 있는데 책에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열쇠를 손에 쥔 그는 아마 스스로의 힘으로 비밀을 캐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사람들 맞은편에는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은 체격이 좋은 젊은이가 벌거벗긴 채 묶여 있다. 멍하니 앞을 응시하는 모습이 순순히 체념한 듯한 표정이다. 이들 사이에는 2명의 수도사가 십자가와 백합을 들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를 에워싸고 있는 반원형의 벽이 위로 튀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찬란한 후광을 받으며 성모가 아래쪽을 바라보며 움직이고 있다. 그녀의 무릎에는 생기 넘치는 아기가 쾌활한 동작으로 화환을 이쪽으로 건네고 있는데
마치 아래로 던질 것 같은 태세이다. 양쪽에는 천사들이 나머지 화환을 들고 공중에 두둥실 떠 있다. 이들 모두의 머리 위, 삼중의 후광 위에는 천사의 비둘기가 중심점이자 핵심이라도 되는 듯 떠돌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교묘하고 의미심장하게 나란히 세워놓을 수 있었던 것은 신성하고도 오랜 전통적 요소가 그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답한다. 우리는 그런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중하기 그지없는 예술작품에 경탄을 금치 못할 뿐이다. 성당에 있는 구이도의 벽화는 이해가 더 잘 되지만 그래도 신비스럽기 그지없다. 아이처럼 무척 귀엽고 경건한 처녀가 가만히 혼자 앉아 바느질하고 있고 옆에는 두 천사가 어떤 몸짓 하나라도 따라서 시중 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랑스러운 그림은 젊은이가 순진무구하고 부지런하면 천사의 보호 아래 존중받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설이나 설명도 필요 없다고 하겠다. 이제 예술적인 진지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재미있는 모험담 하나를 이야기하겠다. 나는 티슈바인과 아는 사이인 독일 예술가 몇 명이 나를 유심히 살피며 오락가락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를 잠깐 떠나 있었던 티슈바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당신이 여기 와 계신다는 소문이 벌써 쫙 퍼졌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누군지 모르는 유일한 외국인을 주목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진작부터 당신과 알고 지낸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자는 당신과 친분이 두텁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의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을 살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요점만 말하자면 그 작자는 당신이 괴테가 아니며 체격이나 외모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장담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은 신분을 숨기며 여행해도 상관없겠지만 결국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보다 대담하게 예술가 무리에 끼어들어 아직 나에게 그 표현 방식이 생소한 다양한 그림들을 그린 거장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마침내 용을 물리치고 처녀를 구한 성 게오르크를 나타내는 어떤 그림이 특히 내 눈길을 끌었다. 이때 작고 겸손하며 지금까지 말이 없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더니 베네치아인 화가 포르데노네의 그림이라고 나에게 일러주었다. 그의 최고 걸작들 중 하나인데 이것으로 그의 모든 성취를 알 수 있다고도 했다. 그제야 나는 이 그림에 무척 애착이 가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다. 나는 이미 베네치아파를 자세히 알고 있고 이들 대가들의 덕목을 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더욱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 나에게 가르침을 준 예술가는 하인리 마이어라는 스위스 사람이다. 그는 ���라라는 이름의 친구와 함께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세피아에 있는 고대 흉상을 훌륭하게 베껴 그렸고 예술사에도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11월 7일 로마. 이곳에 온 지 일주일이 되니 서서히 마음속에 이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는 부지런히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나는 구로마와 신로마의 구도를 알게 되었고 폐허와 건물들을 관찰하며 이런저런 별장들을 방문하는 중이다. 가장 위대한 유물들은 뜸을 들이며 천천히 살펴볼 작정이다. 나는 그저 눈을 크게 뜨고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로마에 와서야 비로소 로마를 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로마에서 구로마를 골라내는 것은 힘들고도 우울한 일임을 고백해야겠다. 그래도 누군가 해야 하며 결국은 커다란 만족감을 얻을 것임에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는 영광의 자취와 파괴의 흔적을 동시에 만나게 된다. 야만인들이 그대로 둔 것을 신로마의 건축가들이 황폐화시킨 것이다. 여기서 2000년 또는 그 이상이 된 존재물을 목격할 수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도 땅과 산은 옛날 그대로이고 이따금 기둥과 벽도 변함없다. 사람들한테서도 옛날과 같은 성격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러한 존재물을 보노라면 사람들은 운명을 주관하는 위대한 신적 의지의 동반자가 된다.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로마에서 로마로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파악하는 게 힘들어진다. 어떻게 신로마가 구로마에 이어지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로마와 신로마의 다양한 시대가 어떻게 변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우선 반쯤 가려진 점들을 직접 감지해내려고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멋지게 준비 작업을 한 것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겠다. 15세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예술가와 학자들이 평생에 걸쳐 이러한 대상들을 연구하는데 몰두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대상을 접하기 위해 로마를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마음을 지극히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물을 찾아다녀야 하지만 여기 로마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길에 채일 정도로 넘쳐난다. 발걸음을 옮기든 가만히 서 있든 간에 각양각색의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진다. 궁전과 폐허들, 정원과 황야, 먼 곳과 좁은 곳, 가옥과 외양관, 개선문과 기둥들, 때때로 이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려 넣을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것을 일일이 다 기술하려면 1000개의 서필은 필요할 텐데 여기 한 자루의 펜으로 무얼 하겠다는 말인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저녁이 되니까 피곤하고 기진맥진해진다. 1786년 11월 7일 앞으로는 내가 글쓰기를 등한히 하더라도 벗들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길 바란다. 여행 중에는 누구나 힘이 닿는 대로 잡아채려고 한다. 날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이에 대해 서둘러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 로마에 오니 하루에 너무나 많은 것을 접해서 감히 뭐라 말해서는 안 될 정도로 큰 학교에 온 것 같다. 그렇다. 여기에 몇 년 동안 머문다 해도 피타고라스식의 침묵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 같다. 같은 날 제법 기분이 좋다. 날씨는 로마 사람들이 말하듯이 브루토이다. 매일 약간의 비를 몰고 오는 남풍인 시로코가 분다. 하지만 이런 날씨가 싫지는 않다. 독일의 비오는 궂은 여름날과는 달리 따뜻하기 때문이다. 11월 7일 이제 나는 티슈바인의 의도, 예술가로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재능을 점차 더 많이 알게 되고 평가하게 된다. 그가 보여준 데생과 스케치는 훌륭한 것이 아주 많고 유망했다. 보드머의 집에 머물 때 그는 인류가 지구에 정착해서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야 했던 인류 최초의 시점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작품 전체에 대한 재기발랄한 입문 단계로서 태초의 시점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고 애썼다. 아름다운 숲으로 뒤덮인 산, 급류로 파헤쳐진 골짜기, 활동을 멈추고 조용히 연기만 피오르고 있는 화산이 그려졌다. 전경으로는 오래된 참나무에 거대한 그루터기가 보이고 반쯤 드러난 뿌리 옆에서 사슴 한 마리가 제 뿔의 강도를 시험해 보고 있다. 구상이 훌륭하고 완성된 그림도 사랑스럽다. 또한 그는 아주 색다른 종이에 사람을 말조련사로 그리면서 인간이 땅, 하늘, 바다에 사는 다른 모든 동물보다 나은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임을 나타내고 있다. 구성이 탁월하게 좋아서 유화로 그리면 효과가 클 것 같다. 이 그림의 데생 한 장을 바이마르에 갖다 두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다음으로 그는 시련을 겪은 현명한 노인들의 회합 장면을 생각하고 있다. 거기서 그는 실물을 그릴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지금 열정을 기울여 스케치하고 있는 그림은 양편의 기병대원들이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전투 장면이다. 그 현장은 거대한 바위산 협곡이 이들을 갈라놓는 어떤 지점이다. 말이 이 협곡을 뛰어넘으려면 마지막 힘까지 내야 할 것 같다. 여기서 방어란 생각할 수 없다. 승리냐 나락으로의 추락이냐
기로에서 과감한 결의를 다지고 대담하게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 이 그림은 말의 골격과 동작에 관한 그의 지식을 아주 인상적으로 펼쳐 보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는 이 그림들과 다음에 이어지는 일련의 후속 그림들을 몇 편의 시와 연결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으로써 시는 그림을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 역으로 특정한 형상을 통해 시의 구체성과 매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생각은 좋지만 그런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몇 년 동안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다. 11월 7일 라파엘로의 전시실과 아테네파의 대작을 이제야 보았다. 이때의 기분이란 부분적으로 지워지고 손상된 호메로스의 필사본을 알아내야 할 때와 같다. 첫 인상은 별로 흡족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천천히 제대로 살펴보고 연구한 다음에라야 완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다. 성서 이야기를 재현한 전시실의 천장화는 마치 어제 그린 것처럼 생생한 게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라파엘로가 손수 그린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스케치에 따라 그의 감독하에 제작된 이 그림들은 지극히 우수했다. 11월 7일 나는 예전에 때때로 교육을 잘 받은 예술과 역사에 정통한 영국 남자의 손에 이끌려 이탈리아에 가봤으면 하고 엉뚱한 열망을 품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내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잘 성취되었다. 티 슈바인이 진정한 친구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서 나에게 로마를 보여주겠다는 소망으로 살아왔다. 오래도록 서신 교환을 한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다. 그보다 더 소중한 안내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많은 것을 즐기고 배울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날 때가 되면 빨리 고향에 도착하기를 바랄 것 같다. 11월 8일 조금은 이상하고 엉뚱한 책상이긴 하지만 신분을 감추고 여행한 결과 나는 생각지도 않은 이점을 얻게 된다. 누구나 내 정체를 모른 척하고 아무도 나에 관해 이야기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들이 관심 있는 대상에 관해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진행되는지를 상세히 알게 된다. 궁중고문관 라이펜슈타인도 나의 이런 생각에 협조해 주었지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는 내가 쓰는 가명을 견디지 못하고 곧장 나를 남작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요즘 나는 론다니니 건너편 남작이라고 불린다. 이탈리아인은 이따금 사람들을 이름이나 별명으로만 부르니 이로써 나는 적절한 호칭으로 불리게 된 셈이다.
어쨌거나 나는 내 뜻을 관철시켰고 나 자신이나 나의 작품에 대해 번거롭게 일일이 해명하지 않아도 된 셈이다. 11월 9일 이따금 나는 걸음을 멈추고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최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곤 한다. 그럴 때면 주피터의 머리에서 생겨난 팔라스처럼 바다의 품에서 생겨난 위대한 도시 베네치아를 즐겨 떠올린다. 이곳 로마에서는 로톤도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존경심이 우러나올 만치 위대하여 나를 감동시켰다. 성 베드로 성당에서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예술도 어떤 자태로 비교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벨베데레의 아폴로상은 나를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아무리 잘된 스케치라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 아무런 개념을 줄 수 없듯이 내가 익히 알고 있던 아름다운 석고 모형과 실제적인 대리석상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11월 10일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밝고 안정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읽어내려는 노력, 눈을 밝게 유지하려는 성실함, 주제넘은 모든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다시 나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어 남몰래 한없이 행복하게 만든다. 매일 새롭고도 색다른 대상들을 보고 날마다 생생하고 위대하고 진기한 그림들을 접하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꿈꿔온 모든 것이 상상력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오늘은 체스티우스의 피라미드를 둘러보았고 저녁에 팔라티노 언덕에 올라 암벽처럼 서 있는 황궁의 폐허를 구경했다. 이에 관해서 무엇라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이지 여기에는 자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가끔 책망할 만하고 취향이 저속한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에도 보편적인 위대함이 담겨 있다. 그러나 누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하듯 이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 이곳에서는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고 안목을 갖춘 사람은 견실해지지 않을 수 없으며 견실함이라는 개념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생생하게 파악하게 된다. 정신은 유능함을 인정받고 건조하지 않은 진지함에 도달하며 즐거움과 함께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된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 세상의 사물들을 이곳에서만큼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축복스러운 결과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를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 그러니 힘을 내서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처하면 질서가 잡힐 것이다. 이곳에 온 목적은 내 방식대로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40이 되기 전에 위대한 대상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나 자신을 도야해야겠다. 11월 11일
오늘은 셈의 요정 에게리아 궁을 찾아간 다음 이어서 카라칼라의 경주로 피아 아피아의 갈을 따라 있는 황폐한 묘역들, 견고한 성벽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메텔라 묘지를 찾아갔다. 이곳 사람들은 영원히 지속될 건축물을 지었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설계했지만 피해야 했을 파괴자들의 망나니 같은 짓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이곳을 보기를 간절히 바랐다. 대수로의 자네는 정말 볼만하다. 이렇게 거대한 시설물로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려는 생각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콜로세움에 도착했다. 이것을 보고 나면 다른 사물은 모두 작아 보이고 그 거대한 모습을 마음에 담아둘 수 없을 정도이다.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작게 생각될 뿐이지만 그러다가 되돌아가 보면 새로이 더욱 커 보인다. 11월 15일 프라스카티. 일행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는 아직 글을 쓰고 있다. 며칠 동안 날씨가 좋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햇살이 따뜻하고 화사해서 여름이 그립지 않다. 무척 쾌적한 이 지역은 언덕 위, 산 기슭이라 할 만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경치가 비할 데 없이 훌륭하다. 툭 트인 전망으로 로마시가가 펼쳐져 있고 멀리는 바닷가, 오른쪽으로는 티볼리 산맥 등이 보인다. 이 지역의 별장은 즐거움을 누리도록 지어졌다. 고대 로마인들이 여기에 별장을 가졌듯이 100여 년 전의 부유하고 교만한 로마인들도 이 아름다운 지역에 별장을 지었다. 이곳을 돌아다닌 지 벌써 이틀이 된다. 가는 데마다 늘 무언가 새롭고 매력적인 것이 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낮 시간보다 더 만족스러운지는 뭐라 말할 수 없다. 당당한 체구의 여주인이 팔이 셋 달린 노쇠 등불을 크고 둥근 탁자에 내려놓으면서 펠리치시마 노테라고 말하자마자 모두들 주위에 모여들어 낮 동안에 그리고 스케치한 종이들을 펼친다. 그리고 대상들을 더 유리하게 포착해야 했는지 성격은 적절한지 그리고 처음 구상을 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일반적인 요구는 무엇인지 토론한다. 궁중 고문관 리펜슈타인은 통찰력과 권위로 이러한 회합을 정리하고 주재할 줄 안다. 하지만 이 칭찬할 만한 방식은 실제적인 전망을 극히 품위 있게 스케치하고 완성할 줄 알았던 필립 하케르트가 처음 시작한 것이다. 그는 예술가와 애호가,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누구나 즐겁게 해주었고 모범을 보이며 행동했다. 리펜슈타인은 일동을 모이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이러한 방식을 친구인 하케르트가 떠나간 후에도
성실하게 계속했다. 각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일깨우는 그의 행동을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 덕분에 다양한 구성원의 본성과 특성이 우아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역사 화가인 티 슈바이는 풍경 화가와 전혀 다르게 경치를 본다. 그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곳에서 중요한 집단과 많은 말을 하는 우아한 다른 대상들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 농부, 거지 같은 다른 자연인이나 동물에게서도 인간적인 소박한 특성을 재빨리 포착해낸다. 그는 몇 개의 선으로 아주 훌륭하게 동물을 그릴 줄 알며 이로써 항상 대화에 새롭고 유쾌한 소재를 제공한다. 대화가 끝날 때가 되면 하케르트가 남긴 뜻에 따라 출처의 이론을 읽는다. 보다 높은 기준에서 볼 때 이 서재에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간치 교양을 지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흡족한 생각이 든다. 11월 17일 로마. 우리는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 오늘 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여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계속 비가 오는데도 날씨는 항상 따뜻하다. 몇 마디의 말로 오늘의 행운을 적을 수밖에 없다. 안드레아 델라 발레에서 도미니키노의 프레스코화를 보았고 카라치의 파르네스의 화랑도 둘러보았다. 물론 몇 달 동안 보아도 너무 많다 할 지경인데 하물며 하루 만에 어떻게 제대로 감상하겠는가. 11월 18일. 다시 날씨가 좋아졌다. 밝고 정겹고 따사로운 날이다. 나는 푸시케 이야기를 그린 그림을 파르네 신화에서 보았는데 그 모조품이 내 방을 환히 밝혀주고 있다. 그러고 나서 몬토리오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라파엘로의 변용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은 멀리서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제 대면하는 친구처럼 익히 아는 것이다. 하지만 사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진정한 관계와 부조화가 금방 드러나 버린다. 동판화나 모조품으로 세간에 널리 퍼져 있지 않으며 별로 언급도 되지 않는 훌륭한 물건들이 사방에서 발견된다. 이것들 가운데 젊고 훌륭한 예술가들의 그림을 몇 점 가져와야겠다. 11월 18일. 내가 티슈바인과 이미 오랫동안 편지 교환을 하면서 최상의 관계에 있다는 것, 이탈리아로 오겠다는 계획을 제외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소망을 알렸다는 사실이 우리의 만남을 즉각 생산적이고 즐겁게 만들었다. 그는 늘 나를 생각해 주었고 배려를 마다하지 않았다. 오래된 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의 석재에 관해서도 그는 일가견이 있다. 그가 이런 것을 비교적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감각적인 사물에 대한 예술가적 안목과 욕구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그가 나를 위해 정선하여 얼마 전에
바이마르로 보낸 작품 선집이 나중에 돌아가면 나를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추가할 중요한 작품이 발견되었다. 지금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고대의 석재 종류에 대한 책을 낼 생각을 하는 어떤 성직자가 포교 성성의 호의로 파로스 섬으로부터 훌륭한 대리석 조각을 얻었다. 이것들이 여기서 걸작 조각품이 되었고 12개의 상이한 조각들도 나를 위해 남겨져 있었다. 가장 미세한 입자에서부터 가장 거친 입자에 이르기까지 조각에 쓰이는 가장 순수한 것과 건축에 쓰이는 운모가 약간 섞인 것까지 다양했다. 재료에 대한 지식이 예술품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충분히 눈에 들어온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갈 기회는 충분하다. 우리는 네로궁의 폐허에서 새로 쌓아올린 흙더미 위를 돌아다니며 화강암, 반암, 대리석판으로 주머니를 가득 채우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암석들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벽들의 옛 영화를 말해주는 무수히 많은 증인인 셈이다. 11월 18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놀라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저 우수한 작품들 사이에서도 훌륭해 보이는 그림이다. 예술 애호가이자 수집가로 알려진 어떤 프랑스인이 여러 해 전에 여기에 묵은 적이 있다. 그는 백색 도료가 칠해진 어떤 고대 그림을 차지하게 된다. 아무도 그 그림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른다. 그는 맹스에게 그 그림을 복원하게 하고 그의 수집품들 중에서 이 그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어딘가에서 빈켈만이 이 그림에 대해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다. 이 그림은 주피터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네주며 담례로 키스를 받은 가니메데스를 표현하고 있다. 그 프랑스인이 그림을 고대 미술품이라며 부인에게 남긴다. 한데 맹스가 죽으면서 임종을 맞는 침상에서 그건 고대 작품이 아니라 내가 그렸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모두가 경론을 벌인다. 어떤 사람은 맹스가 그저 장난으로 그렸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결코 그런 것을 그릴 수 없다며 라파엘로를 방불케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한다. 나도 어제 그 그림을 보았는데 가니메데스의 몸매, 머리 등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보지 못했음을 고백해야겠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부분은 지나치게 수정 복원되어 있어서 그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아무도 그 불쌍한 부인을 그 보물로부터 구하려고 들지 않는다. 1786년 11월 20일 어떤 종류의 시라도 대생이나 동판화의 소재로 쓰이기를 바라고 화가도 아주 묘사가 잘된 자신의 그림을 시인에게 바치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근원부터 통일하기 위해서는 시인과 예술가가 함께 작업을 해야 한다는 티슈바인의 생각은 칭찬받을 만하다.
물론 금방 읽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짧은 시라면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티슈바이는 이런 점에서도 유쾌하고 목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가 이런 방식으로 다루길 원하는 대상들은 시문학도 조형 예술도 아닌 각기 자기적으로 모사하기에 충분한 종류의 것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그는 나의 동의를 기대하면서 같이散歩할 때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이 말을 했다. 그는 우리 공동 작업을 위해 이미 동판화의 밑그림을 그려 놓았다. 내가 새로운 일에 착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1786년 11월 22일 체칠리아 축일 로마. 몇 줄의 글을 남겨 오늘같이 행복했던 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보존하고 적어도 내가 누렸던 것을 사실대로 전달해야겠다. 그지없이 아름답고 조용한 날씨였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며 햇살은 따사로웠다. 나는 티슈바인과 함께 성 베드로 광장으로 가서 우선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러다 너무 더워지면 둘이 들어가기 충분한 커다란 오벨리스크의 그늘 속으로 피했다. 이렇게 거리를 거닐면서 우리는 부근에서 산 포도를 나눠 먹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시스티나 성당으로 들어갔다. 그것도 맑고 쾌청했으며 그림도 빛을 잘 받고 있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다양한 종류의 천장화들에 우리 둘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나는 그저 바라보고 놀랄 뿐이었다. 그 거장의 내적인 자신감과 남성다움 및 위대함은 어떤 표현으로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본 후에 이 성당을 떠나 베드로 성당으로 갔다. 이곳은 쾌청한 하늘로부터 무척 아름다운 빛을 받아 모든 부분이 밝고 선명하게 나타났다. 우리는 이번에는 너무 까다로운 취향으로 흥미를 잃지 않고 위대함과 화려함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즐겼으며 보다 날카로운 판단은 1절 삼갔다. 우리는 즐길 만한 대상을 즐겼다. 이윽고 성당 지붕으로 올라가 보니 잘 건설된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집과 창고들, 분수, 외관상으로 성당들과 커다란 어떤 신전, 모든 것들이 공중에서 내려다 보이고 그 사이에 아름다운 산책로가 보인다. 우리는 도명 지붕에 올라 아페니노 산맥의 밝은 지역, 소라크테산, 티볼리 방면의 화산 언덕, 프라스카티, 카스텔 간돌포와 평원 및 멀리로는 바다를 보았다. 바로 눈앞에는 언덕 위의 궁전과 도명 지붕 등 로마시 전체가 두루 보인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구리로 만들어진 둥근 지붕 내부는 마치 온실처럼 더웠다.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감상하고 나서 우리는 아래로 내려와 도명 지붕의 추녀 돌림띠, 원통형 지붕, 성당 본전으로 통하는 문들을 열어달라고 했다. 이런 것들 주위를 돌아다니며 그 부분들과 성당을 내려다볼 수 있다. 우리가 돔형 지붕의 추녀 돌림띠에 서 있을 때 저 아래서는 교황이 오후 기도를 드리러 지나가고 있었다. 이것으로 성 베드로 성당에서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본 셈이었다. 우리는 다시 맨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 옆 음식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간단한 식사를 한 다음 성 체칠리아 성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으로 가득 찬 성당의 장식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하다. 건축에 쓰인 석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기둥들은 붉은 벨벳을 씌워 놓았고 금색 장식끈으로 휘감겨 있었다. 보통의 기둥머리형인 기둥머리는 수놓은 벨벳으로 감싸여 있었다. 이처럼 모든 추녀, 돌림띠와 기둥들이 씌어져 있고 덮여 있었다. 벽과 벽 사이의 공간에는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성당 전체가 모자이크로 덮인 것 같았다. 본 제단 주위와 옆에는 무려 200개가 넘는 양초가 있었고 한 벽면 전체에 촛불을 켜놓아 성당 내부는 완전히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측면 통로와 제단도 마찬가지로 장식되어 불이 켜져 있었다. 대제단 맞은편의 파이프 오르간 아래에는 역시 벨벳으로 덮인 2개의 연단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가수들이 서 있고 다른 쪽에는 끊임없이 연주를 하는 악기들이 놓여 있었다. 성당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여기서 멋진 방식의 음악 연주를 들었다. 바이올린 연주회나 그 밖의 연주회가 있듯이 여기서는 목소리를 가지고 연주회를 연다. 하나의 목소리. 예를 들어 소프라노가 독창을 하고 이따금 합창이 끼어들어 어우러진다. 이때마다 전 오케스트라가 합세하여 훌륭한 효과를 낸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듯이 글을 끝내야겠다. 저녁에는 리티간티가 상영되고 있던 오페라하우스 근처까지 갔지만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즐겼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 11월 23일 나는 신분을 감추고 여행하고 있지만 마치 머리를 모래에 쳐 바꾸는 몸을 숨겼다고 생각하는 타조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나의 기존 입장을 줄곧 유지하면서도 정독고 타협하는 자세를 보였다. 나는 경애하는 하라흐 백작 부인의 남자 형제인 리텐슈타인 후작을 기꺼이 맞이했고 그의 집에서 몇 번 식사를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내 자신을 드러내는 타협적인 자세 때문에 여파가 생기리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아바테 몬티 그리고 머지않아 상연될 그의 비극
아리스토템에 대해 미리 운을 떼었다. 그 작가가 내게 그 작품을 낭독하고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었다. 나는 그 작가와 그의 친구 한 명을 후작집에서 만났고 거기서 그의 작품이 낭독되었다. 다 알다시피 주인공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스파르타의 왕이다. 사람들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작가가 자신의 탁월한 작품에 나오는 몇 구절이 이 작품에 인용된 것을 알고 되더라도 그리 언짢게 생각하지 말라며 정중한 언지를 주었다. 그런데 나 자신도 스파르타의 성벽에서 불행한 젊은이의 분노한 혼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작품은 줄거리가 간단하고 잔잔하며 언어뿐만 아니라 정서도 대상에 따라 심차기도 하고 유약하기도 하다. 작가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나는 물론 이탈리아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작품의 좋은 점과 칭찬할 만한 점을 모두 놓치지 않고 끄집어내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그럭저럭 만족해하는 척했지만 그래도 남쪽 사람들의 조그만 성미에 따라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특히 나는 관객에게 미칠 작품의 효과가 어떨지 미리 말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이 나라의 사정, 사고방식, 취향을 잘 모르는 것에 양해를 구하고 삼막으로 완성된 희극, 막간극으로서 이막으로 완성된 오페라나 아주 이국적인 발레가 삽입된 대형 오페라를 보는데 길들여진 로마인들이 중단 없이 계속되는 비극의 고상하고 잔잔한 줄거리에 흥겨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소재도 이탈리아적인 개념의 범주와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남을 때려 죽이는 것이야 거의 날마다 듣고 있겠지만 자신의 귀한 목숨을 스스로 빼앗거나 이를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이의가 있으면 뭐든 말해보라고 했고 그럴듯한 주장을 하면 흔쾌히 귀를 기울였다. 또한 작품이 상연되는 것을 관람하고 친구들의 합창으로 솔직하고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바람이 없다고 확실히 밝혔다. 이런 설명은 아주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무엇보다 리텐슈타인 후작 자신이 호의 그 자체이고 몇몇 예술품을 같이 보는 기회를 나에게 제공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타협에 만족해하는 게 당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품 주인의 특별한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보다 지체가 높은 분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왕위 요구자의 따님이 낯선 마멋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좋았던 기분이 달아났다. 나는 이를 거절하고 아주 단호히 다시 신분을 감추었다. 이것도 썩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았던 것을 이곳에서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즉 선을 원하는 자는 이기적인 자, 옹졸한 자, 악한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지런하고 활발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깨닫기는 쉽지만 이런 의미에서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11월 24일 이탈리아 민족에 대해서는 이들이 자연인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말할 게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들은 종교나 예술의 화려함과 기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굴이나 숲속에 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모든 외국인에게 금방 눈에 띄고 오늘 다시 온 시내의 화제에 올랐다 해도 단지 일상사에 지나지 않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살인사건들이다. 우리 구역에서도 3주 동안에 벌써 4명이 살해당했다. 오늘은 슈벤디만이라는 선량한 예술가가 빈켈만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습격당했다. 스위스 출신의 기념패 제작자인 그는 헤틀링어의 마지막 제자였다. 그와 시비가 붙은 살인자는 그를 20군데나 찔렀다. 그 악당은 경비원이 오자 자기 몸을 찔러 자살하고 말았다. 여기서는 보기 드문 사건이다. 사람을 죽이고도 성당으로 피신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나의 그림에 음영도 넣기 위해 범죄와 재난, 지진과 홍수에 관해 몇 마디 전해야겠다. 최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싹 차려야만 한다. 사실 이런 자연현상은 방울뱀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서 사람들은 억제할 수 없는 매력에 이끌린다. 로마의 모든 보물들이 망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다. 외국인들은 모두 관광을 그만두고 서둘러 나폴리로 떠나버린다. 하지만 나는 그 산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줄 거라는 희망으로 참고 견딜 작정이다. 12월 1일 안톤 라이저와 영국 여행기로 우리의 주목을 끈 모리츠가 이곳에 와 있다. 순수하고 훌륭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 우리는 무척 즐겁다. 12월 1일 수많은 외국인 모두가 고상한 예술 때문에 이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며 색다른 즐거움을 얻으려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모든 종류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 숙련된 솜씨와 손기술로 흥미를 끄는 예술 비슷한 것들도 있다. 이곳에서는 이런 종류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은 곧잘 관심을 갖게 된다. 기초 작업과 준비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불로 지져서 그리는 낙화법을 통해 수채화형 물감을 제법 다루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기계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납화가 이에 속한다. 그 밖에 별 볼 일 없다고 치부되던 것에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서 예술적 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면서 지도한다는 구실로 중요한 과정에 직접 손을 대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솜씨 좋은 예술가들이 가끔 있다. 그래서 결국 밀랍으로 가치가 높여지고 광채를 발하는 그림이 황금 액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면 아름다운 여제자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재능에 놀라 물끄러미 바라만 볼 뿐이다. 또 다른 매력적인 일은 움푹하게 깎은 돌에 섬세한 색조를 입히는 것이다. 기념패를 가지고도 이런 일을 하며 두 가지가 동시에 모사되어 만들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모조 보석용 유리의 용괴를 제작하는 데는 더 많은 솜씨와 주의력 및 노력이 요구된다. 궁정 고문관 라이펜슈타인은 자신의 집이나 적어도 집 주변에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나 시설을 가지고 있다. 12월 2일 우연히 아르엔 홀츠의 이탈리아를 발견했다. 책을 불더미에 던져 넣으면 서서히 갈색과 검은색으로 변하다가 종이들이 오그라들면서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보면 그런 졸작은 빛을 잃게 된다. 물론 저자가 사물들을 보기는 했지만 거만하고 경멸적인 태도를 견지하기에는 아는 게 너무 없으며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도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12월 2일 로마. 가끔가다 비 오는 날이 있긴 하지만 날씨가 좋고 따뜻하며 온화해서 때가 11월인 말인 걸 감안하면 나에게 아주 색다른 경험이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에서, 나쁠 때는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딜 가나 즐기고 배우며 할 일이 있다. 11월 28일에 우리는 시스티나 성당에 되돌아와 천장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회랑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회랑이 너무 좁아서 힘들게 철제 난간을 지나면서 다소 위험을 무릅쓰며 밀치고 나아간다. 그래서 현기증이 나는 사람들은 뒤에 처지기도 한다. 하지만 위대한 걸작품을 대하고 나면 이 모든 어려움은 충분히 보상받는다. 나는 그 순간 미켈란젤로에게 너무나 매혹당한 나머지 자연도 그에게는 비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무래도 그 거장처럼 위대한 눈으로 자연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들을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어 메어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작품에 동판 하나, 대생이라도 있으면 가져가야겠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 라파엘로 전시실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것은 보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미켈란젤로 작품의 저 위대한 형식과 모든 부분들의 빼어난 완성도에 의해 내 눈이 뜨이고 까다로워져서 아라베스크의 색이 발랄한 유희들을 차마 볼 수 없다. 성서 이야기를 재현한 그림들도 아름답기는 했지만 미켈란조의 작품에는 도저히 비길 수가 없다. 두 사람의 작품들을 더 자주 감상하고 여유를 갖고 선입견 없이 비교해 본다면 커다란 즐거움을 누릴 것 같다. 첫 인상은 아무래도 일방적이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와 더울 정도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정원들이 무척 아름다운 팜필리 별장으로 느릿느릿 올라가서 저녁 때까지 머물렀다. 상록 떡갈나무와 키 큰 소나무로 둘러싸인
넓고 평평한 초지에는 데이지 꽃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이 꽃들의 조그만 머리들은 모두 태양을 향해 있었다. 이것으로 나의 식물학적 사색에 발동이 걸리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 날 몬테 마리오, 멜리니 별장 및 마다마 별장을 둘러보러 가는 길에도 이런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활기차게 계속 자라며 혹독한 추위에도 생장을 멈추지 않는 식물을 바라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여기에는 꽃봉우리가 없다. 그래서 꽃봉우리란 무엇인가부터 비로소 생각하게 된다. 철쭉은 마지막 열매가 익으면서 다시 꽃을 피운다. 오렌지 나무도 열매가 반쯤 익거나 완전히 익었을 때 꽃이 핀다. 하지만 오렌지 나무는 건물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면 덮어 놓아야 한다. 가장 존경할 만한 나무인 실측백나무는 오래되고 잘 자랐을 때 생각할 거리가 많다. 되도록 빨리 식물원을 방문해서 많은 것을 알아낼 작정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관찰할 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다.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골수 깊은 곳까지 변화되었다고 느낀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다음번에는 재난, 살인, 지진 및 불행이 가득 담긴 글을 써서 나의 그림에 음영을 넣도록 해야겠다.